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일 1깡이라는 말 아세요? 가수 비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 깡의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한 번씩 본다는 신조어인데요. 깡은 가수 비가 2017년에 발표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자신감이 과한 노래 가사와 또 퍼포먼스가 어색하면서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여고생이 비의 이 깡을 커버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비 씨가 사실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하는 걸 보면 전력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비 씨가 지난 10년간 노래든 연기든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주행이 10년간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해온 가수 비에게 세상이 주는 작은 응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깡 있게 버티니 쨍하고 해뜰 날도 오네요. 2020년 5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수다입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에 부동산 시장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나아졌어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게 여전히? 금방 나아지면 걱정도 안 하죠.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의 다크서클이 지난달보다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소고기 사 먹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또 받았으니까 그게 네.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정말. 먹던 소고기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제가 소고기는 드릴 수 없지만, 또 저의 그 솔톤의 그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두 분이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다 떨어볼 텐데, 정부가 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나올 게 있을까 했는데 부동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5월 달에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56 수도권 공급 방안?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김유만 수장님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든데 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5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대책이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5월 6일이었죠. 네. 굵직한 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서울 7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요. 뭐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이미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새삼스러울 건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성 강화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방식으로 해서 4만 호 정도 늘릴 계획이고요. 유휴 공간 뭐 정비하고요.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하는데 네. 여기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도심 내 유휴부지. 그러니까 서울에 좀 노는 땅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뭐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정비창 용산 부지, 이야기는? 용산 말만 들어도 이제 난리가 나는 맞습니다. 용산 부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비창 부지뿐만 아니라요. 유수지 부지도 있고 역삼동에도 뭐 스포월드, 흑석동, 영등포 쪽방촌까지 서울 도심 18곳에 15,000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래도 좀 좋겠죠.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서울 집값이 늘 문제니까 서울 안에 그 도시들의 공급을 그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 7만 호, 수도권 20만 호요? 네네. 네, 그렇게 계획을 공급 방안을 5월 6일 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엊그제였죠. 네네. 5월 20일에 발표된 주거 종합 계획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수장님이 하시겠어요? 소장님이 하시죠. 네. 교수님이 하시죠. 소장님 하시라고요? 아니, 하세요. 뭐 그럼 하는 김에 제가 해설하고. 제가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며칠 전이었죠. 20일 날 또 나왔습니다. 주거 종합 계획이 나왔는데요.
무려 올해 163만 가구 공공주택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잘 들여다보면 이게 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160만 원이나 어떻게 공급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원입니다. 지원이라서 113만 가구 정도는 이제 구입 자금이라든지 전월세 자금 지원을 말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도 되진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14만 1천 가구 정도 되고요. 뭐 공공분양 2만 9천 가구 정도 해서 그래도 한 21만 가구 정도의 공적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되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실행이 계획처럼 제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좀 또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문두 교수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56 수도권 공급 방안과 520 주거 종합 계획.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뭐 부동산에 거래 절벽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아예 뭐 개의치 않고 이 정부의 의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 뭐 이렇게 하는 이상한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부터 뭐 국토부 장관까지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제 기반 속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고 주택 가격은 이제 서민과 중산층 국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지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약간 어떤 뭐 관망세에서 어떤 흐름, 용산 정비창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동안 준비해서 그 책상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이어서 이제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은 내용들이 실제 공급은 다 1, 2년 뒤예요. 근데 시장에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시그널을 정확하게. 네. 정부에서 계속 공부할 때니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요새 아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집 얘기예요. 화재가. 맞아요. 이게 심각하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 화재를 이제 그쪽에서 좀 탈피해서 건전한 경제로 가려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3년 동안 결과는 실패했잖아요. 말은 계속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는 그랬고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뭐 원상회복, 투기와의 전쟁 이것을 믿고 총선에 표를 던져줬잖아요. 그럼 정부로서는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된 거죠. 탄력도 그거에 대해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집값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강력한 신호고 우리 소장님이 디테일한 걸 다 말씀 주셨잖아요. 보시면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슬럼화되는 단독주택들이 아파트 사이에 보면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는 거를 용적률도 올려주고 건축비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공급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지금 바로는 안 나오지만 지금 급히 집을 안 사도 나중에 살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이제 정부가 주기 위해서 최대한 네. 노력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터졌지만 그런 큰 사건이 터졌지만 그래도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를 네. 보여줬고 또 그렇죠. 하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걱정 마. 우리가 집값 잡을게. 집 네. 계속 지어줄게. 몇 년 후에 그렇죠. 집 살 수 있어. 라는 맞습니다. 메시지를 예. 전하기 위해서 5월 6일 날 또 5월 20일 날 이렇게 두 차례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김민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발표된 매매나 전세 거래량을 보면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월 대비도 줄었고요. 해서 네. 작년 대비는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건 뭐 작년은 또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뭐 정책 때문이다를 논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안정화되는 거는 사실이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많은데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강력한 대책들을 추진한다는 건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계획처럼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거를 보면 사실 계획하고 실제가 좀 달랐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계속 100만 호 건설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보는 게 이게
실제로 양질의 주택을 100만 호 공급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목표를 만들어주면 이제 실제 국토부라든지 조직에서는 이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 목표에만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시장에서 100만 호 공급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100만 호가 아니라 20만 호, 10만 호라도 서울에 좀 제대로 공급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또 보면 5월 20일 발표된 거 보면 163만 가구 지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160만 호가 공급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믿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100% 믿으면 안 가지만 그래도 좀 믿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나 수요층들이 실거주자 할 사람들이 살만한 그렇죠. 좋은 지역의 질 높은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 그게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하죠. 아니라. 뭐 원룸 같은 거 뭐 많이 짓는 거는 저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25평이나 뭐 평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5평이나 뭐 그 정도 22평 정도 아파트들이 네. 많이 공급이 돼서 특히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놓으면 거의 공급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4만 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가량 많은 16.1만 호 공급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정부의 정책들에 좀 첨언을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정부가 해야 실패하지 않을 거다.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기억하시겠지만 왜 서울 주택 공급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 해오다가 갑자기 3기 신도시 1, 2년 동안 버티다가 3기 신도시 발표 30만 원 툭 던지고 그것도 크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했는데 또 7만 원 툭 던져주고 네. 지금 또 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더듬어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좀 경험이 좀 적은 정부잖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반대 당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흐름에서 약간의 어떤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일본식 버블이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네. 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집을 또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다 보면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니 2016년, 17년, 18년 서울이 보통 2만 5천에서 3만 호수 수준이 한 10년 전부터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입주 물량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순중 물량이라 해서 입주 물량이 만약에 2만 개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가지고 멸실한 물량이 3만 개면 마이너스 만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맞물린 시기가 2016년, 17년 두 해가 서울시 입주 물량이 마이너스예요, 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남의 부모들이 집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집값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에서 파악을 한 것 같고 집이 많다고 해서 빌리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많아지면 셋이서 살던 집이 한 사람 나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이런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량. 근데 겁이 나나 봐요. 더 공급할 수 있는 뭐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가지고 대규모 택지가 없지만 수도권 일대 뭐 가시다 보면 논밭 많잖아요. 빈데 마음만 먹으면 뭐 몇만 원 금세 씻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기에는 인구 감소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네. 국가의 어떤 큰 그림에서 볼 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딱 알맞게 조절하면서 혹시나 집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모자르거나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가 충분히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것이고 다만 그 상승의 폭을 정부가 약속대로 원상 회복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나 네.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요구해야겠죠. 정부에다. 혹시나 정부에서 이거를 살짝 넘어가지고 세금을 올리는 그런 뭐 뒷부분이 있잖아요. 다시값이 오르면 돈이 좀 모자르잖아요. 정부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도 똑바로 해야 되고 전문가나 우리 뭐 앵커님이나 다 국민들이 감시하면 뭐 소개 목적을 다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 주택은 당분간은 재개발 활성화 지금 지적 나왔잖아요. 돈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실제로 된다라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택 시장으로 좀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얘기하셨는데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고 재건축은 제외했더라고요. 네. 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재건축은
아직까지 정부가 바라볼 때는 이제 서울 지역적으로 보면 재건축은 주로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고요. 재개발은 그 외 지역들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재건축은 아직까지 약간 투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재개발이 더 많아요. 구역도 더 많고요. 그렇죠. 또 도시 정비 차원에서도 재개발 지역이 더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재건축보다는 일단 재개발에 좀 집중을 하는 양상입니다. 네. 제가 이거 추가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왜 지원하냐면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뉴타운도 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지역은 아시겠지만 슬럼화되고 오래된 구도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해서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뭐 권리가액을 정산하거나 대지 지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 재개발은 그 본인의 재산의 권리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길어요. 그리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업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동의율이 다 맞춰진데 그때 투입을 하지 과정에서는 투입을 안 해요. 거꾸로 아파트는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쉽게 말하면 추진 동력이 좀 약하고 또 사업 자금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맹점이 있어서 예전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둬가지고 한남상국이 이번에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다시 이제 강력하게 해보겠다는 건데 정부의 재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은 좋은데 그래서 2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은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리치 같은 게 발전되면 재개발 지역 쪽으로 아파트들이 좀 공급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부동산 편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질문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 두 분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해보죠. 용산역 철도 정비청 부지에 8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어요. 근데 난리가 났대요. 이게 뭐 미니 신도시급 단지라던데 구체적으로 소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뭐 새롭게 발표된 건 아니고요. 원래 정비창 구역이 있었습니다. 정비창 구역도 있고요. 전면 구역도 있고요. 한강로 구역도 있고 용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정비창 부지를 8,000세대 정도면 미니 신도시라고 할 만하고요. 네. 서울 도심에 사실 강남, 용산 이런 서울 도심에 8,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10,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9,500세대 정도니까 거의 그 정도 물량이 용산이 나온다. 뭐 말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설레이는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문의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거래가 이렇게 되진 않았고요. 이제 관심이 커지는 찰나에 정부에서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정부가 좀 발빠르게 좀 총선 승리해서 그런가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고 칼을 휘두를 그렇죠. 때 탁 한다는 거죠. 왜 빨리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속마음을 읽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8천 가구의 주택 공급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서 묶어버린 거예요.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의미를 교수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죠. 우리가 투기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니까 토지잖아요, 대상이. 네.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 허가 거래지를 실시해요. 한 1979년 12월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주거지역은 10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거래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 이상 이제 거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면 요점 뭐냐면 허가를 받은 대로 허가 받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적게 돼요. 그럼 이제 주택이 만약에 있으면은 주택에서 나는 거주해서 살겠다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상업실 이런 것들은 이제 2년은 필시 거주를 해야 돼요. 네. 만약 사면. 그러니까 네. 투기를 억제하는 거죠. 거주를 안 하고 사는 건 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억제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문자로 5431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뉴스로 나오는 둔촌 주공은 과연 후분양으로 갈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후분양하고 가려면은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단지도 크고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액션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후분양을 갔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주택 가격이 어떤 좀 임계점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좀 꼭지에 오지 않았나, 잠시 쉬어야 되는 타임이라는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버티다가 만약 주택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요. 만약 2, 3년 뒤에 내려가면은 지금보다 더 큰 금융비용 추가에다가 분양가도 더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 현명하게 허그하고 이런 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주택 대부분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거의 지역분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분양은 이제 일종의 액션.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은요?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후분양제 했을 때 이제 뭐 잘 되면 괜찮겠지만 그쵸. 잘못하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 나죠. 비용도 늘어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 2, 3년 후에 더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후분양보다는 그냥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추가할 게 둔촌주공이요. 1년 반년 전만 해도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 2,7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카페가 보면은 왜 갑자기 3,500으로 오르냐. 조합원 분양가가.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시세가 오르니까 올라갔는데 그럼 그 혜택에 대해서 왜 분양가를 올려요? 수익이 더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분양가가 작아지고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조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한테 잘 밝혀야겠죠. 네. 이런 부분이 좀 팁입니다. 네, 지금 계속 문자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질문 넣어주고 계세요. 제가 2부에 본격적으로 두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